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시장, 골목에서 평생 국밥을 말아온 인생입니다. 제 손은 거칠고 무릎은 늘 시큰거립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 하나뿐인 아들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차가운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짝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빙 돌았습니다. 고개가 돌아갔고 중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귓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맴돌았죠.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늘 자랑스럽던 내 아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옆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애는 흰꼬리를 올리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비웃음이 제 심장의 비수처럼 박였습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키웠는데. 뜨거운 국솥 앞에서 땀을 비오듯 쏟았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이 꼴을 보려고 제가 평생을 희생했단 말입니까? 바닥에 냉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뺨의 통증도 쏟아진 반찬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정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낳았지만 더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 지옥 같은 인연을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고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 인생은 뚝배기 속 국밥과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시장의 어둠을 가르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잠든 세상을 깨우는 건 제 국밥솥의 김이었습니다. 진하게 우러난 뽀얀 국물은 제 눈물이었고 제 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국밥이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제 평생이 그 안에 녹아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진우가 3살 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동그란 눈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 아이만큼은 굶기지도 기죽이지도 않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남편이 남긴 작은 국밥집에서 살았습니다. 가게 구석의 작은 방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진우가 낡은 운동화 때문에 놀림을 받았더군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흙탕물이 밴 신발이 모든 걸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옷가게에서 받아온 수선거리들을 밤새도록 손질했습니다. 바늘에 찔려 손가락 끝이 아려웠지만 아들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운동화를 사주었습니다. 새 신을 신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만하면 내 고생도 아깝지 않다고. 제 행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커갈수록 돈 들어갈 곳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진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의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는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3시간씩만 자며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밤에는 식당 청소를 하고 새벽에는 다시 육수를 끓였습니다.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에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우리 아들의 미래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좋은 옷을 사 입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물말을 알았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저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슬쩍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 아이 옆에 서니 제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질 정도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저는 그 사진을 가게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훈장이자 자랑이었습니다. 국밥을 나르다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곧 아들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어여쁜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서연이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아들 내외와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매주 찾아오던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늘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집에 반찬을 싸 들고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오시라니까 왜 자꾸 뭘 가져오세요? 그 말 속에는 반가움이 아닌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감추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피곤해서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제 희생 위에 단단하게 지어진 줄 알았던 아들의 세상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는 번듯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 전세금의 절반은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허리 펴고 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지들이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고 갖가지 전을 부쳤습니다.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아들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서연이가 제 손에 들린 음식 꾸러미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어디서 해오셨어요? 배달 음식 시켰는데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 집들이인데 어떻게 음식을 시켜 먹을 생각을 할까 마음이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래도 집들이인데 엄마 손맛이 들어가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제 음식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은 식탁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에는 피자니 치킨이니 하는 배달 음식들이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돕겠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이 거의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그냥 몸만 오세요.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 말은 마치 어머니의 방식은 구식이라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치를 살피며 딴청을 부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사온 옷을 건네면 촌스럽다며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이혼 것만 간단히 하라는 듯 단답으로 유관했습니다. 함께 외식이라도 할 때면 며느리는 꼭 비싼 레스토랑만 고집했습니다. 국밥집을 하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시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상자사 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한 듯 깔깔거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시장에서 국밥 파시잖아. 그래서 그런지 좀. 말끝을 흐리는 그 말투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삶이,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 사이에 불화가 생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소리치게 울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바보같이 참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과 며느리 요구는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어두운 얼굴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자 아들은 숟가락만 뒤적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요. 회사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친구와 동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이라니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은 이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아들의 진짜 용건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건 제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평생 그 회사원으로 썩기를 바라세요. 저도 한번 사장 소리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외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는 대뜸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셔야죠. 마치 제가 아들의 앞길을 막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가게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가게는 제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자 제 젊음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가게는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는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미래보다 그 낡은 가게가 더 중요하세요. 정말 실망이네요.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장모님 댁에서는 흔쾌히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왜 어머니만 반대하세요? 아들이 입에서 나온 장모님 이야기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돈댁과 저를 비교하는 것만 같아 비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아들의 눈을 보니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결국 가게 권리 문서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아들의 손에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아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사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매일같이 찾아오던 아들이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자마자 등을 돌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나 사업이 잘못되어 가기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내 아들은 분명 성공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희생은 그렇게 또 다른 희생을 낳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업 준비로 바쁜가 보다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밤새 핏물을 빼고 정성껏 양념에 재웠습니다. 진한 간장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마음이었고 제 사랑이었습니다. 미역국까지 따뜻하게 끓여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아들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아들이 환하게 웃어주기를 바라면서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부터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손에 든 쿠러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생일이잖니. 갈비찜 좀 해왔다. 그 순간 뚜껑 틈으로 새어나온 음식 냄새가 현관에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아, 어머니, 제발 이런 것 좀 가져오지 마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기야. 며느리가 과장된 몸짓으로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어머니가 또 음식 가져오셨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그 말에 아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그래도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엄마가 밤새 만들었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런 거 안 먹는다니까요. 음식 냄새 역겨워요. 역겹다는 말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을 바쳐 끓여낸 내 인생의 맛이 역겹다는 말 한마디에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제발 네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한마디만 해다오. 하지만 아들은 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진우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보온병과 반찬통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워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뽀얀 미역국과 검붉은 갈비찜이 현관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제 평생이 제 마음이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해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워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이어진 것은 날카로운 바람소리였습니다. 짜! 제 고개가 돌아갔고 땀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쏟아진 음식물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때렸습니다. 며느리의 비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저 눈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 둘.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내 어미가 아니다. 너 또한 내 아들이 아니고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보로 잡은 내 가게. 그건 내가 너를 키운 값이다. 그걸로 흥하든 망하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내 마지막 진심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지난 인생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아들 집을 나온 제 발걸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뺨에 남은 뜨거운 감각보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가게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는 굳게 닫힌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구석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걸린 아들의 졸업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내 전부였고 내 희망이었던 얼굴. 저는 의자를 딛고 올라가 그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액자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방안을 갈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조각났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이다.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꿈속에서조차 아들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끈이도 걸은 채 누워만 있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나를 배신한 그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나 박정희가 당신들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를,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게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은 제 청춘이 담긴 곳이지만 이제는 아픈 상처가 된 곳이었습니다. 아들에게 간보 잡힌 이 가게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아들이 받아간 대출금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액수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목 좋은 자리였기에 가게는 금방 팔렸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니 제 손에는 약간의 돈만 남았습니다. 평생을 읽은 결과가 고작 이것뿐이라니 허탈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낡은 솥과 그릇들을 닦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을 열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는 낯이 익었습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옛날에 여기서 국밥 자주 얻어먹었던.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던 가난한 고등학생. 저는 그 학생에게 늘 국밥을 공짜로 내주곤 했습니다. 그저 안쓰러운 마음에 베푼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번듯한 청년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지금 유명한 요식업 컨설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를 내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싶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기관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가게까지 잃게 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던 민준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은혜를 이제야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며 새로운 가게를 열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 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자신을 위한 희망을 만드실 차례예요. 그 말에 푹태 닫혔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평생을 끓여온 국밥이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희생의 맛이 아닌 나 박정의 인생이 담긴 맛을 세상에 보여주리라.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골목을 벗어나 번화가의 새 가게를 얻었습니다. 낡고 허름했던 국밥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국밥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이옥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내건 첫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았던 제게 처음으로 생긴 이름 석자였습니다. 가슴 벅차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업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해온 방식대로 육수를 끓였지만 민준 씨는 고기를 저었습니다. 더 깔끔하고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수십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새벽까지 주방에 남아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전이 저의 일이었고 제 꿈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 저는 하얀 조리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찾아올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의 마케팅 전략이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담은 프리미엄 한식 다이닝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게는 금세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에 감탄했습니다. 콩물 맛이 정말 끝내주네요. 이런 말씀 처음이에요. 음식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칭찬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역겹다고 말했던 제 음식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주방 한쪽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의옥은 개업 한 달 만에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방송과 잡지에서도 앞다투어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들의 소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게를 담보로 얻은 대출금은 금방 바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들은 제 국밥 맛을 어설프게 흉내낸 음식을 팔았지만 손님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깊이 없는 맛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입니다. 제 인생이 담긴 육수 맛을 돈만 가지고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들의 가게는 반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어떤 동정심도 안타까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그 아이의 운명이려니 생각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하지 않고 부모의 희생을 훔치려 했던 대가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내리는 가장 혹독한 천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아드님이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문 앞에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 바로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아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번듯했던 모습은 온데간답었습니다. 구겨진 옷차림과 덥수룩한 수염이 그가 겪었을 시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이나 말이 없던 진우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아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었을 겁니다. 결국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봤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바닥으로 툭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을 겁니다. 눈물부터 닦아주며 괜찮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떤 연민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서연이 말만 듣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업도 다 망하고 집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국 아들이 찾아온 이유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옅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등 뒤로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연이 역시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아들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나빴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굴했습니다. 한때 저를 역겹다며 모욕하고 낡았다며 무시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라, 그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것이지. 너희는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인생에 상처를 낸 것이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가게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다급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대로 저희를 버리실 겁니까?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뺨을 한번 쓸어 만졌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아픔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라고? 저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네, 어미 뺨을 때리고 내 어미의 인생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순간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시는 내 돈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땀의 가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직접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사람답게 살게 되면 그때 다시 찾아오거라.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내어주마.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서였습니다.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저는 아들과 격부 며느리를 남겨두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환한 불빛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창밖으로 두 사람이 한참을 머물다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평생을 바쳐 그려낸 국밥보다 더 진하고 깊은 제2의 인생을 말입니다.